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해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저는 UCLA에서 한국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고요. 1984년에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제 한 3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UCLA에서 그 가르치는 과목들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이제 한국 근대사상사, 한국 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 그리고 한국과 서양의 만남이라 그럴까? 그런 주제들을 가르치고 있죠. 네. 그럼 한국 아시아 학과 내에 있는 겁니까? 아시아 학과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아 언어 문화학과 네.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국 프로그램,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남아시아학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학 프로그램 안에 이제 역사 가르치거나 뭐 한국 문학이나 한국 종교를 가르치는데 나는 이제 한국 종교반, 한국 역사반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그 한국에 계실 때 대학 다닐 때는 영문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이후에 보니까 장신대, 그렇죠. 신대원도 가셨고, 좀 궁금한 게 이제 지금 현재 또 목사시기도 한데 사실 역사학자로서 이제 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공부 과정을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 주시면. 예. 일단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3학년 때 숙명여대 계신 이만열 교수님을 만나서 한국교회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영문학과를 마친 다음에 국사과로 편입을 했어요. 학부 편입을 해서 2년을 하고 그래서 학부를 6년을 한 거죠. 그런 이제 한국교회사를 해야 되니까 신학이 필요해서 좀 중간 입장에 있는 장신으로 입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MDiv하고 THM하고 그래서 5년간 하면서 한국교회사 공부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는 뭐 프린스턴에서 1년 석사를 하고 보스턴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디알로지에서 신학대학원에서 한 7년 이상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영문학, 국사학, 신학 안에서는 이제 주로 세계교회사를 하면서 한국교회사를 했는데 유학 가서는 미션 히스토리, 또 히스토리 오브 레포메이션, 유로피언 레포메이션, 서양의 그 유럽 종교 개혁사를 주로 공부를 하고 루트 켈빈,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교회사, 선교의 역사, 선교학 그런 걸 다 공부를 했죠. 개인적으로는 쭉 한국 교회사를 했지만 코스워크가 다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한 20년 공부를 하고 겨우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때가 이제 2002년입니다. 가시면 이제 한국 교회사신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미국의 이제 선교 역사나 이제 미국 기독교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한국 교회사의 어떤 위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계 교회사, 교회사는 거의 안 하고 학문적으로 이제 기독교 역사라고 하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 동아시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 그 한국 기독교 역사가 한국사와 함께 가는 거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와 동아시아 기독교 역사 그리고 한국사가 어떻게 한국 기독교 역사와 함께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 자체가 한국학과이기 때문에 한국학 입장에서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신학이나 교회사 입장은 아니고 전혀 신학적 그런 용어를 빼고 그런 관점을 뺀 상태에서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아카데믹한 입장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크게는 아까 말한 대로 한국 일반 종교사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같이 하면서 그 속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일단 내 공식적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공부 자체를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이나 또 선교 역사나 선교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에서도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학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한글로 글을 쓸 때는 아무래도 그 입장, 신학적 입장을 좀 많이 쓰고 있고, 영어로 쓸 때는 이제 일반적인 한국학 입장에서 쓰고 있죠. 네. 한국 교회사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독교사와 관련해서는 초기 한국 교회사에 대한 글을 좀 많이 생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초기 한국 교회사에 천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개인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출발 자체가 아펜젤러 연구와 언더우드 연구였기 때문에, 그리고는 바로 넘어간 것이 존 로스 만주에서의 성경 번역. 1984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아펜젤러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의 일기나 편지를 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 선교사를 전반적으로 해방 이전을 정리를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맡은 일이 대한성서공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신학교 5년 다니는 동안에 성서공회에서 1권 2권을 썼는데, 성서공회사에서 중요한 앞부분이 성경 번역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의 역사는 만주에서 이제 1870년대 후반부터 만주에서 이제 존 로스와 한국인들이 이제 번역을 하니까 그때 역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당시로서는 그 역사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스와 로스팀, 번역팀, 그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이수정 관계되는 일본의 해외에서 이제 성경 번역 역사를 먼저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1세대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그런 분들의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도 이제 읽은 게 자료가 주로 그런 거니까, 1세대가 한국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한국 종교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래서 다종교 신학 입장에서, 근데 이제 1세대 한국인과 1세대 선교사들이 처음 만났을 때 한국 종교를, 혹은 한국 입장에서 처음 기독교를 만났을 때, 받아들였을 때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선교사는 또 어떤 입장에서 변정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바라보았는지가 나로서는 아주 관심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한국 개신교가 상당히 배타적이다고 하는 이제 그런 비난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1세대 한국 교인이나 선교사들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는 이런 성취론적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기독교, 서구 기독교를 한국 기독교로 만드는 작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발굴하면 현재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된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한국 교회를 갱신하는 데 있어서 초기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만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1세대가 가졌던 민족주의, 민족운동, 항일운동, 그런 역사를 많이 발굴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봉건, 근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국가를 위해서 항일운동한 그 역사, 그래서 현실에 참여하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던 역사를 들어서, 그때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오늘날 대조를 시키니까 그 모습을 거울로 비추었을 때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초대 교회 1세대들이 한국 종교를 이제 대하는 태도를 만일 그것이 오늘날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을 발굴한다면 동일하게 어떤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죠. 종교 문화, 문화적 태도든 종교적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 입장에서 정치사는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뭐 90년대는 아무래도 문화사, 종교, 타종교의 신학 이런 게 많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1세대가 가졌던 타종교 신학 혹은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 그것이 오늘날과 과연 얼마나 다른가,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연구를 한 거죠. 네. 그 선교사들의 그 제국주의적 배경, 이런 연구들도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70년대, 특히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미국 신학교를 중심으로 혹은 뭐 미국 학자들이 베트남 전쟁을 이제 반성하면서 반중운동하면서 미국 외교 정책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걸 이제 성찰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일부로서 미국 해외 선교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제국주의의 일부이고, 선교사들은 이제 제국주의의 천병으로서 종교 제국주의, 문화 제국주의, 스피리추얼 임페리얼리스트였다. 이제 그런 글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70년대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선교는 할 수 없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런 것이 쭉 지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나오면서 그것이 더욱 힘을 얻게 되고, 얼마나 이렇게 서구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죽이고 종교를 없애고 서구 기독교와 서구 문명을 이식을 했는가, 이제 그런 반성을 했죠. 이제 반성적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구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한 회개 혹은 뭐 반성, 그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봐요. 근데 이제 80년 중반부터 전 세계 기독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서구 선교사들이 이제 소위 이식했다는 기독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현상은 80년대에 토착 기독교의 부흥이었어요. 특히 아프리카, 뭐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어디를 가봐도 이식된 기독교가 아니고 서구 기독교가 아니고 그야말로 현지화된 기독교, 토착 기독교. 그래서 서구 기독교는 이제 쇠퇴하고 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기독교는 부흥해서 그 숫자가 이제 50% 이상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곧 60%, 70%까지 육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Southern Christianity, 남반구 기독교, 3분의 2 세계의 기독교가 지금은 이제 뭐 70%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70년대, 80년대에 주장했던 문화 제국주의적인 기독교 그 논지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일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과거에 1945년 이전에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이 현지 가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토착 기독교가 발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면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면이 있는데 문화 제국주의적인 그런 요소도 있었지만 다른 요소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 제국주의적 측면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 요소의 이제 균형을 맞춘 시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세계 기독교 관점, 월드 크리스천이티. 그러니까 웨스턴 크리스천이티가 아니고 월드, 그 안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3세계 혹은 3분의 2 세계의 기독교가 오히려 지금은 주류가 된 거니까, 그 주류 기독교를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뭘까?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토착화라든지 상용화, 문화화, 번역,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과거에는 선교사들이 에이전시로서 그걸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선교사들이 가서 그 현지어를 배워야 되고 현지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독교도 번역이 되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사실은 중요한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한국 초기 교회사에 이제 그런
측면에 관심을 그렇죠. 가지시나요? 한국 교회 초대 교회사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한국화한다는 입장을 나는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당연히 그러면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로 바뀌는 과정에 다리 역할을 한 게 있다는 거죠. 브릿지가 뭐냐? 그게 중국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번역을 예로 들면 원어 성경, 영어 성경을 놓고 번역을 하는데 그 중간에 한문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글 성경이 나온다는 거죠. 한문 성경을 보고 바로 한 건 아니지만 다리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용어가 들어오고 뭐 번역 방법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한문 성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글 성경이 만들어질 때. 마찬가지로 한국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그 중간에 중국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60년, 50년 이상 두 세대에 걸쳐서 중국화된 기독교를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선교 정책, 또 뭐 여러 신학 서적, 소책자, 심지어 이제 전국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또 우리에게로 오고 그러니까, 뭐 알렌도 사실은 1년이지만은 중국에서 왔고 첫 선교사가 주재 선교사가, 뭐 감리교도 초기에 중요한 올링거 선교사 같은 사람도 중국에 십몇 년간 일하다가 왔고, 남감리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국경 개념이 아주 강한 시대는 아니니까 어쨌든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 블락이 하나로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중국, 일본, 한국이. 그러니까 18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하나의 한자 문화권이라고 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910년 이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지배하면서 일본어를 강조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식인은 여전히 독서할 때는 한문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석서는 한문 주석서를 읽고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한문 주석서는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중국에서 발간된 주석서들이에요. 그걸 1930년대까지 다 읽고 있다고. 한글로 그걸 이제 번역을 나중에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한문으로 설교문을 쓰고,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중요한 목사님들은 길성주든 최병원이든 한문 서적을 읽고 한문으로 자기의 설교 대지를 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련 신학 서적들도 되게 한문 서적들이에요. 그럼 그 한문 서적은 물론 이제 중국에서 중국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만든 책이죠. 번역하기도 하고 번안하기도 하고 뭐 쓴 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미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냥 이식된다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중국 거치고 한국 거치고 그러는 과정이 그런 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 초기에 이제 병원을 세운다든지, 의료, 교육, 이런 부분, 간호사도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이런 중개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 선교의 경우에는 일본을 거치는 게 많아요. 일본이 워낙 빨리 이제 적십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했으니까, 청일 전쟁, 레일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의료기술 그 체계를 만들어요. 적십자라든지 간호라든지. 그래서 한국의 세브란스가 세워질 때는 이제 1904년인데 바로 이제 1905년부터 통감부 시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의료 기술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이제 의과대학을 만들고 간호 양성 학교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대개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거기는 이제 처음에는 초기는 반반이에요. 한문을 번역을 해요. 일본어를 아는 한국 지식인은 극히 소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초기 기독교 문서들이나 의대 뭐 문서나 이런 거는 한문에서 많이 번역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한문에는 흔히 우리가 아는 이제 일본을 거친 번역이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책들을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했고, 그걸 다시 우리는 한글로 번역하고, 교육
그러니까 교과서나 의료 관련 교과서 이런 것은 영어에서 일본어, 일본에서 한문, 한문에서 한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일본의 의학이 워낙 발전하니까 그런 메디컬 사이언스나 어디가 내추럴 사이언스 쪽은 일본 영향이 크죠. 그 용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뭐 물리학, 화학 그런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소셜 다이니즘도 일본으로 가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양계초에 엄명신문집이 1903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번역할 시간은 없으니까 바로 한문을 읽잖아요. 근데 그 한문 서적이지만 그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새로 이해된 사회 진화론들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교과서, 그러니까 교육 혹은 이런 메디컬 쪽에서는 일본의 영향이 커요, 처음부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이 뭐 제국주의적이다라고 뭐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몇 단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요. 근데 내가 말하는 이제 신학이나 이런 기독교 계열의 서적들은 일본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초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1910년대에 들어오면 일본에서 오는 선교사들, 일본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 선교사를 공격할 때에 한국의 신학을 선교사들이 장악하고 19세기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독일에서 들어온 독일 신학을 소화를 해서 최근에 이제 뭐 문서설이나 고등비평이나 이런 것을 다 소화를 해서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도 소개하고 문서비평도 소개하는 그런 20세기 신학, 현대 신학을 우리는 가지고 왔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초기 선교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혹은 뭐 19세기 신학이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 교계를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비판이 참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일본에서 나온, 일본 선교사들과 일본 조합교에서 나온 논리예요. 그 논리는 우리가 왜 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어쨌든 모든 것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공격하고 깨트려야 되잖아요. 일본 이제 총독부가 들어서고 일본 교회가 들어와서 미국 선교사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논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 신학 입장에서 미국 신학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리를 받아서 유광수도 이야기했고 20년대 가면은 또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잠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의 뭐라고 해야 되나 신학적인 스탠스의 변화라든지 신앙의 어떤 태도의 변화라든지 교회에 대한 좀 관심이라든지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개인적 삶과 관련해서 좀 개인 역사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 역사를 좀 접목시켜서 몇 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뭐 큰 사건은 없었어요. 시골에서 자랐고 중학교까지. 중학교 때 보조 선교사가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말로. 지금 생각하면 변은조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고 기억에. 이제 그분이 와서 변조원 목사님. 우리가 지금 길 가는 나그네 그 찬송을 한국말로 부르시는 거예요. 중학생 입장에서 외국 선교사가 왔는데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한국말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나로서는 참 신기하고 그것을 이제 늘 머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찬송이 참 아름답기 때문에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런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의 그 일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화목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런 일이구나.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분은 사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제 사회 사업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분이 호주에서 염소하고 돼지를 가지고 와서 농촌 그 소득 정대 사업을 하셨어요. 그 제도에 그 염소하고 돼지를 호주산 흰 염소와 흰 돼지를 그때 흰색이 잘 없었을 텐데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돼지를 몇 마리 받았어요. 그 지도자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 호주 돼지를 길렀어요. 처음으로 그 한 면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돼지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그 호주 돼지하고. 그래서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가 얼마나 그 스마트한지도 알고 그 이제 겨울에 뭐 이렇게 돼지가 태어나면 뭐 열 몇 마리 많이 태어나니까 방 안에 추워서 방 안에 집안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선교사의 일이었지만 나로서는 이제 그런 좋은 경험들을 했었어요 어릴 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3학년 때 이제 한국 교회사를 하리라고 하는 그 무렵이 바로 한국 기독교 100주년 해예요. 이제 되게 이제 행사를 하고 난 100주년인데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한국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 100주년 잔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만희 교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역사 정리 필요하다. 한국 교회 역사식이 부족하다. 건물 대신에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총론으로는 해결되는 사회가 아니고 강론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 이제 계속한 이야기가 한국 교회사 정리가 필요하다. 역사 정리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이제 현실 참여 문제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뭐 광주 민주운동 지난 시절이고 전두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이제 학교가 시끄러울 때죠. 84년, 85년 이럴 때니까. 그래서 반통일 세력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개신교가 지목이 되고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가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에. 그래서 이제 맘모스 철치라고 했어요 그 당시. 메가 철치라는 말이 없었고, 그래서 맘모스라는 그 말이 가지는 상징이 있잖아요. 저 교회들이 유럽 교회처럼 곧 망할 것이다. 저 대리석으로 짓는 저 건물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입장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뭐 개혁하고, 근데 젊은 입장에서 교회를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이제 역사를 하는 것이 그때 이제 아무래도 386 세대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근현대사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뭐 조그만 일이지만 한국 교회사를 정리함으로써 한국 교회에 좀 도움을 주자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개인적인 사건들은 별로 없었어요. 예. 뭐 굳이 말하자면은 뭐 이모님이 여자 전도사였는데 그분 방언도 하시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또 어머니도 뭐 기도원도 많이 다니시고 이제 그런 신앙이 내가 보기에는 좀 하여튼 그래도 좀 비판적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뭐 대학을 와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뭘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한 가지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 이제 책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 500주년, 500주년을 두고 이제 한국 교회 옛날에 이제 한국 100주년 기념을 하듯이 또 기념에 대한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그에 대한 또는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한국 교회사를 또 전공하시고 세계교회사 맥락에서 한국 교회사를 읽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 입장에서
만약에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건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고 뭘 전망해야 될까요? 최근에 그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책이 나왔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고 물음표를 했어요. 책 제목 자체가. 그래서 더 이상 개신교가 뭐 특히 서구 개신교가 종교개혁 500주년 만에 거의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500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오히려 현재 개신교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셀레브레이션 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400주년 때만 해도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셀레브레이션을 못했어요. 이상하게 300주년도 못하고 400주년도 못해 이제 500주년에 되면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는 서구 기독교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또 아주 침울한 입장에서 반성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한국 개신교 50주년 혹은 100주년을 잔치를 했어요. 50주년, 100주년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 이러면 뭔가 대단한 이렇게 뭐랄까 잔치성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책에 내가 한 챕터도 쓰기는 했지만 한국 개신교도 지금 사실 쇠퇴하고 있고 급속하게 서구 기독교도 쇠퇴하고 있고 한국 개신교는 이런 흔히 말하는 서던 블락에 있는 남반구 개신교의 한 지도적 입장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새 서구 기독교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 중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다 기대를 했었는데 양쪽에서 한국 개신교는 스스로 잔치성 분위기에만 있다가 올라가는 서구 기독교로 넘어가 버린 거죠. 3세기의 지도적 위치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500주년을 침울하게 맞이하는 서구 기독교 일부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그 망하게 된 이유들을 분석을 하고 뭐 과제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저 입장에서는 이제 초기 기독교 역사를 하니까 그때는 가장 그래도 활력이 넘치고 뭐 비전도 넘치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어떤 뭐 교훈을 찾아내자 그런 입장으로 글을 썼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초기 한국 교회사 이제 첫 사건을 주목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뭐 내용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가지고 첫 사건들이 가지는 함의들을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왜 첫 사건이냐 하는 건데. 예. 뭐 이렇게 뭐 성경을 우리가 펼쳐도 창세기 뭐 인더 비기닝, 뭐 요한복음도 맨 처음에, 마가복음도 복음의 시작,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그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더 비기닝. 처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정체성이 있는 거니까 한국 개신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물론 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역사 입장에서는 1세대 100년 전, 130년 전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오리지널 혹은 오리진, 그 계보의 처음에 우리의 역사가 형성이 된 거니까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은 원형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초기 역사 중에 첫 역사
오리진의 역사를 이제 관심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근데 그 첫 역사를 가지고 보면 아주 낯설거든요. 예. 역사를 하는 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현재 삶을 뒤흔들어서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과거의 어떤 역사들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그 과거의 거울에 비추면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낯선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낯선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불편해진다. 불편해지게 만드는 게 역사인데, 그렇다면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역사 중에 이제 일부가 초기 역사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첫 사건들이거든요. 첫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내 모습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춰봤을 때.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여러 이상한 모습들이 많은데, 그 모습들을 어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원형, 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입장이죠. 그 첫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때 교수님 나름대로 아주 그 첫 사건들을 발굴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뭐 자료를 접하는 그렇죠. 과정이라든지. 예, 뭐 초기 교회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당시 생산된 자료, 흔히 말해 1차 자료를 보아야 되는데, 많은 한국 교회사 서술들이 그 1차 자료를 일일이 검증하지 않고 기존에 썼던 책들에 나오는 것들 그대로 재인용 또 재차 인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과연 그랬을까, 그런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과연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1차 목격자 또 1차 목격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받아 쓴 1차 자료들, 그 안에 과연 그 스토리가 있느냐, 이걸 따진 거죠.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많은 1차 자료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발굴하면 우리가 첫 사건, 첫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교사들의 자료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신문 자료, 잡지 자료, 또 뭐 실록이면 실록, 요즘은 다 이용 가능하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그 당시의 자료, 미국에서 생산된 그 당시 자료, 영국에서 나온 잡지, 신문, 그 당시의 선교사나 기자들이 썼던 글들을 이제 계속 발굴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과 맞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상당히 틀린 게 많아요. 왜냐면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선배 역사를 썼던 분들이 그런 자료가 그때는 가능하지가 않은 시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까지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에 들은 이야기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첫 사건에서 수정해야 될 그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기존 알려져 있는 정보들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1차 자료나 이제 여러 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이거는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서로 이제 첫째가 되기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 혹은 자기 교회, 자기 교단이 첫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첫자를 붙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우리가 첫 교회다, 누군가가 첫 순교자다, 누군가가 첫 세례를 받았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역사가들이 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단정적인 거, 그 자료를 찾다 보면 그보다 더 앞서서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첫 사건들을 이제 이러면 첫
교회라든지 첫 선교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첫 교회냐, 어느 것이 첫 선교사냐, 이거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자기들이 한국의 첫 교회다 그런 주장들을 했는데 감리교회 같으면은 인천 내리교회 또 서울의 정동 제일교회 두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의 교회 설립 연도를 많이 이제 바꾸었어요. 여러 차례. 또 장로교 같으면 남대문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러면서 교회론의 발전에 따라서 교회가 뭐냐 했을 때 과거에는 공식적인 어떤 조직 이런 걸 강조해도 요즘 와서는 뭐 그러지 않잖아요. 뭐 공동체 신앙을 가진 몇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목사가 없어도 평신도 공동체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교회 설립일이 예를 들어서 1887년이다 라고 했다가 이제 뭐 교회 조직 이전에도 이제 교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한 2년 더 올라가서 85년에 교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교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남대문 교회나 정동제일교회나 선교사들이 예배를 드렸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교회의 역사로 끌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선교사들이 여러 장로교, 감리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주동자가 알렌이기 때문에 알렌 의사이기 때문에 알렌 의사는 재중은 담당 의사고 재중원에는 또 한국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래서 뭐 재중원 신앙공동체라는 말도 만들어내어서 재중원 신앙공동체가 발전해서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나중에 남대문 교회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연결을 하기도 해요. 또 인천 내리교회 같으면 아펜젤러가 인천에 와서 한 2달 동안 있다가 서울에 7월 말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1885년에 이제 첫 도착했을 때는 이제 나가사키로 돌아갔지만 두 번째 와서는 이제 서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펜젤러 목사가 한 2달 동안 제물포에서 있을 때 그냥 있었겠냐? 예배도 드리고 또 분금도 가져와서 찬송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썬데이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거는 교회가 아니냐? 그것이 발전하여서 우리 내리교회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펜젤러만 하더라도 4월 5일 날 와서 나가사키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이제 7월 29일 날 서울에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펜젤러가 감리교 첫 선교사였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스크랜턴이 먼저 왔고 서울에 들어와서 집을 사고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스크랜턴 가족도 6월달에 다 와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7월 말에 아펜젤러 부부가 왔어요. 그러면 스크랜턴이 과연 첫 선교사냐? 아펜젤러가 첫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테크니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선교사는 방문 선교사가 있다. 그래서 뭐 토마스나 귀슬라프나 로스나 뭐 맥클레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임명된 선교사가 아니고 방문한 선교사. 그래서 방문한 선교사, 뭐 첫 선교사, 또 방문했는데 개항장을 방문한 첫 선교사,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명지에 정착했을 때를 이제 기준으로 첫 선교사로 보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하고, 그럼 알렌은 이제 9월 20일에 왔다가 이제 집을 사고 다시 가족을 데리고 와서 11월 달에 완전 정착을 하거든요.
1884년. 그러면 알렌은 첫 정착 선교사로 장로교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85년에 4월 5일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서울로 바로 와서 서울에 정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첫 장로교회 목회 선교사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감리교는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이 책에서 정리하기를 첫 정착 선교사, 그 임명지에 도착한 사람은 스크랜턴이다. 그래서 스크랜턴을 첫 선교사로 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아펜젤레가 되겠죠. 이게 남자 선교사로서. 근데 스크랜턴은 목사 안수를 받고 왔어요. 어려 선교사로 의사이면서 감리교 정책은 어려 선교사에게 바로 안수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감리교는 이제 장로 목사, 집사 목사가 있는데 스크랜턴은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선교사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도 있고, 이런 좀 미묘한 문제지만 기존에 내려오던 어떤 그 이야기와 다른 게 이 책에 좀 있어서 논란이 있을 거예요. 뭐 논란은 있겠지만은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이렇게 한 거니까 뭐 앞으로 좀 그게 뭐 토론이 있겠죠. 네. 그 이 책에서 그 책을 집필하시면서 그 애착이 많이 가는 사건이 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예. 1986년에 이제 내가 국사학과 편입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것이 잔 로스와 그 한글 성경 번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때 이제 처음 내가 이제 만났던 문서들, 이제 예수 선교 요리형이라고 이제 요리 문답서가 있어요. 한글로 된 최초의 요리 문답서가 한글로 인쇄된 이제 첫 기독교 문서예요. 만주에서 심양문광 서원이라고 그 이제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글로 된 첫 기독교 문서를 찍어요. 이게 개신교 문서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첫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성서를 보고 아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냐? 니뇨.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실은 성경 문답이에요. 그 문답도 소개를 했고, 그게 실제로 사용이 됐나요? 사용이 이제 많이 되죠. 그 당시 그걸 읽고 개신교인이 다시 이제 첫 개신교인들은 그걸 읽고 뭐 요리 문답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것 읽고 복음서를 읽고 쪽복음이라고 했으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처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리 문답인 성경 문답을 읽고 그리고 이제 한문을 되게 좀 아니까 한문 소책자들 그래서 정도 계몽이나 철로 역정이나 이런 걸 읽게 되죠. 그래서 한국 개신교인이 읽은 첫 기독교 문서 그걸 읽었을 때 이제 감동이 컸죠. 이제 물론 이제 요한복음, 누가복음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다 소개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제 소개를 했는데 로스 번역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하느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뭐 그런 용어도 정하고
근데 이제 다시 합시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로서 번역을 보면 이제 처음에 도가 있나니라, 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 이제 도라는 용어, 하느님이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신약이 나오는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에서 재미있었죠. 그리고 의미도 있고, 이제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가 한국화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도라고 하는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간 추구해왔던 그 도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하느님을, 온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그런 혁명적인, 한국 종교사에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가 동아시아인들이 추구해왔던 그 도, 뭐 그는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마찬가지잖아요. 도를 찾기 위해서 다 추구해 왔었는데 그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이 그 1장 1절에 1장 1, 2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번역 과정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그때 생겼던 첫 이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뭐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또 그리고 이제 일을 했던 김청송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 첫 부분이 나오죠. 이 책의 첫 부분은 그 제가 그 약 30년 전에 읽었던 그 자료들, 그때 감동받고 한국교회사를 하게 됐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 책에서 이제 또 새로 발굴한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우스 웨이스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산동반도 지프, 뭐 지프라고도 하고 체프라고도 하고 저프라고도 발음하는데 산동반도에 이제 그 개항장에 있던 의사인데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이에요.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뭐 전도인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83년 11월에 부산, 원산, 제물포,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84년에 맥클레이가 오잖아요. 그리고 맥클레이가 6월 달에 온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알렌이 오는데 그보다 훨씬 이제 7, 8개월 앞서서 맥클레이보다 앞서서 다우스 웨이스라고 하는 메디컬 미셔너리가 한국에 와서 쭉 그런 개항장들을 방문하고 방문할 때 그 자격은 뭐냐 하면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권서의 자격으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지프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인 윌리엄스가 거기 있거든요. 이제 윌리엄스는 누구냐면 또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 평양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스는 계속해서 한국 선교에 관심이 있었는데 65년, 66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83년이 되었을 때 한국이 개항을 하니까 이제는 여행이 가능하거든요. 외국인이 방문할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보낸 첫 뭐 선교사라고 그럴까? 이제 개항장들을 방문을 해요. 그럴 때 이제 부산은 이미 벌써 개항한 지 오래됐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일본하고 전신이 연결이 돼요. 그때. 그래서 이제 한국이 사실은 나가사키하고 연결이 되고 도쿄가 연결이 되면서 그럼 전 세계와 연결이 되잖아요. 전신, 해저 전신으로. 그래서 이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부산에서 그 말은 이제 전 세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화되는 게 시작인데 그때가 그 시점에 개항장들을 다 방문하고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한 50페이지 이상 써요. 영국인이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조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 경제, 사회 상황과 이제 종교 상황을 다 분석하는 책이 나와요. 그 책을 왜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들이 만들었냐? 그는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오려고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알렌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책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중국 기독교와 한국 개신교는 처음부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잔 로스만 있는 건 아니고 로스는 만주에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산동반도가 제일 가깝잖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산동반도하고 상해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반도로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직접하게 지원을 많이 해요. 벌써 83년, 84년에. 그 중에 한 명이 알렌이 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역사는 우리 배경사를 이해하는 첫 사건들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난 지금 하나 더 할까요? 네, 하나 간단하게 예. 해주시면. 초기 교회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사건이 영아소동인데 1888년에 일어났죠. 여름에 이제 그때 중국 상인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많이 유괴를 해갔는데 노예로 팔기 위해서 노예상들이 그때부터 이제 휴먼 트래픽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항이 되면서 중국인,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을 몰래 유괴를 해서 노예상으로 많이 팔았는데 소문이 나기는 이제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잡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는다. 이제 병원 지하실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눈알은 떼어서 사진기를 만들고 이런 내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묘약을 만들어서 성찬식 때 이렇게 거기다 섞어서 그걸 먹으면 절대로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믿게 된 게 성찬식에 살과 피를 준다 그러지 또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잘 배반을 안 하고 배교를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오해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이제 요즘 옛날부터 선교사들 실제로 그렇게 한 것처럼 어린이들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제 그 사건의 해결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영사관에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선교사들이 일종의 이제 영국 시민, 미국 시민이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이용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 선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죠. 영아소동 같은 사건은 중국에서 여러 번 일어났었거든요. 캐톨릭 선교사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죽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공사관 세력이 오고 그러면 공사관에는 결국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니까 거기 이제 해병대들이 진출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압력을 가해서 배상금도 받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선교사들의 지위가 확고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영아소동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들의 정치적, 합법적 지위가 강화되는 합법적이지 않죠. 선교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그 조약에 한미조약, 한영조약 다 조약이 있잖아요. 개항할 때 거기에는 기독교 선교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개항장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내륙에 진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내륙으로 진출을 하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제국주의적 측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어떤 독자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독자층에 대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주로 어떤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한국 교회의 현 모습에 대해서 좀 실망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가 과연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있고 이렇게 힘없는 모습
반사회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활기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떤 공헌하면서 개혁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어떤 좀 좋은 이야기들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첫 사건들을 가지고 교회를 좀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데서 어떤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0년 전, 130년으로 돌아갔을 때 교인이 없는 상황 혹은 극소수만 있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시대 상황이 오늘보다 과연 힘들었을까? 물론 오늘도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때는 없는 데서 사실 만들어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리티 중에서 마이너리티가 개신교인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거의 모든 세력은 반대하는 세력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변호하면서 기독교의 장점을 보여주면서 삶으로 말로 그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역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서 허물어지는 데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새로 만드는 면에서 또 비슷한 면이 있을 거예요. 허물어진 것을 새로 세운다는 입장과 여기 진짜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첫 역사들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어떤 영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또 여러 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책을 준비 중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뭐 주로 많이 하는 작업은 뭐 제가 대단한 학자가 아니라서 일단 자료집을 많이 만들고 자료집이라는 게 이제 1차 자료를 모아서 이제 주로 영어 자료 타이핑하고 지금은 뭐 일본어 자료도 하지만 일제시대 자료도 근데 주로 영어 자료 선교사들이 남긴 자료들을 중요한 이제 선별해서 인물별로 하거나 주제별로 모아서 타이핑을 다 하고 주로 뭐 선교사들의 편지나 보고서나 잡지에 있는 글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번역하고 역주하고 그래서 자료집을 만드는데 현재 하는 작업은 이제 마포 삼열 선교사님 10권 작업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4권이 나오고 그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간호 역사 자료집을 만들고 있어서 1권을 만들었고 화보집을 만들고 2권을 곧 출판하게 되고 시간이 되고 능력이 되면은 한 일제시대까지 간호 역사 자료집 한 4권 만들 생각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료집을 하고 싶은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큰 꿈은 뭐 한 50권 정도는 만들고 싶은데 마펫까지 하고 간호사 자료까지 하면은 이제 자료집만 한 25권 정도는 만드는 게 되거든요. 뭐 한 권에 한 800페이지씩 해서 25권 만들게 되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50권, 혹 더 가능하다면 100권 정도 하고 싶고 욕심이죠. 그 자료집에 그렇게 집중하시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내가 처음 공부한 그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1차 자료를 읽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읽는 게. 그래서 후배들은 좀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읽어서 그걸 다 타이핑을 해주면 핸들 라이팅이 많거든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타입 스크립트들이 많은데 타자 원구도 잘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내 나름대로 자료를 그동안에 한 30년 모았으니까 그걸 정리를 해서 그래서 뭐 메디컬 미셔너리들이라든지 제임스 게일 선교사라든지 여러 선교사들의 그 핸들 라이팅 수필로 온 거는 읽기가 어려워요. 되게 또 마이크로필름에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뭐 10권, 20권, 50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오는 젊은 학자들은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내가 그것을 해석해서 젖으로 쓰는 것보다는 자료집 원자료 자체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글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자료집을 만드는 이유는 한국 사회는 자료집이 많잖아요. 원자료들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주 많은데 그런 걸 다 번역을 해서 읽기 쉽게 하고 그래서 자료집을 만들 때 원자료를 다 그대로 두고 또 번역하고 필요한 부분은 줄을 달아주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더도 자료다 그걸 이제 5권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어요 혼자서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읽는 사람들은 뭐 몇 달이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색임도 있고 원자료 있고 번역이 있으니까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책을 몇 권 만들고 있는데 이 책 말고 이제 좀 논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한국교회사 그래서 다시 쓰는 한국교회사가 곧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3일 동안에 썼던 논문들 모아서 한국 초대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2권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 편, 한국인 편 해서 초기 교회에서의 중요한 이제 인물 중심으로 어떤 분들이 한국 개신교를 만들었는가 논문과 간단한 그 생애들을 소개하는 그리고 이제 초대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글들 아주 짧은 글들이지만 중요한 그 시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글들만 모아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초대 한국 교회를 만든 사람들 1권, 2권을 만들면 지금 이 첫 사건들로 본 초대 한국 교회사하고 다시 쓰는 한국 초대 교회사하고 4권 정도 그리고 이제 영어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 교인들의 이제 한국 종교 이해에 대한 책이에요. 그건 이제 학술서인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한 5권 되니까 일단 뭐 내가 공부한 한번 정리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내 인생에 한 만원점이 찍어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뷰 하시면서 이제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기독교 역사나 또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그 구학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책을 내실 때에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생겼으면 하는 아까 이제 자료집에 대한 천착하신 이유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그런 바람이 있을 텐데요. 예. 그 기독교 역사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또 가져야 되는 이유 또 후학들에 대한 뭐 격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젊은 세대가 거의 없어요. 30대 혹은 40대 초반까지 그 공백이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은퇴를 거의 다 합니다. 그러면 극소수의 학자만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학 분야는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한국 교회사는 학자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역사 정리는 많이 필요한데 초기 1910년까지 연구하는 학자가 몇 사람 있고 일제시대를 연구하는 사람은 한두 명 있고 해방 이후 50년대까지 연구하는 전문적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만 뭐 1명 정도 있고 60년대 이후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최소한 이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현재 그 중에서 해방 이후사를 하는 사람 전문 사실 없는 형편이고 그러면 역사 연구가 없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도 역사를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국교회 역사 연구는 처음부터 공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1호 박사를 받으신 백낙준 박사님이 들어왔을 때는 물론 이제 일제시대고 연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또 총장하시고 장관하시고 그런 정치로 또 빠졌기 때문에 1929년에 책이 나왔지만 그 이후 30년 동안 연구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공백이 생기고, 한 세대 공백이 생기고, 민경배 교수님이 70년대 초부터 민족교회론 해서 한 세대를 또 풍미를 하셨죠. 근데 그게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통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통사가 아니더라도 한 시대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있냐는 거죠. 지금 일제시대 교회사, 또 해방 이후에 70년 정도까지 한 세대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최소한 초기 역사는 정도 정리가 됐다고 치고, 또 일제시대를 연구하는 학자가 서너 명이 필요하고, 또 해방 이후부터 해서 그 다음 세대를 연구하는 사람이 또 서너 명 최소한 필요하다면 후학들 중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영어, 한문, 일본어, 북한문을 할 그런 기본적 능력을 가지고, 또 역사학을 가지고, 또 신학도 하고 한국사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그래서 근데 후대로 오면 올수록 사실 공부하기 더 어려워요. 초대보다 일제시대가 더 어렵고, 그게 이제 논쟁이 많다는 거죠. 자료도 더 많아요. 초기 1910년까지 자료를 읽는데 뭐 지난 30년을 보냈지만은 다 못 읽었어요. 그럼 일제시대 자료는 그보다 더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럼 해방 이후 역사는 더 많아요. 물론 이제 한글이기 때문에 읽기는 쉽지만 자료는 너무 많고 이슈는 더 많다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갈수록. 뭐 초대교회는 그동안 여러 사람이 했어요. 저도 하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됐다 치고, 일제시대, 해방 이후사를 할 수 있는 한 두세 개의 시기로 나눈다면. 근데 한국사는 해방 이후사가 지금 공부가 엄청 많이 되었잖아요. 학자도 수십 명이 있고. 근데 역사학자로서, 한국 교회사 학자로서 해방 이후사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는 뭐 영어와 한글만 해도 되니까 어떤 면에서 좀 쉬울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좀 누가 헌신을 하면 좋겠고, 또 가능하다면 뭐 UCLA에 와서 박사과정을 해서 나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뭐 저는 이제 일단은 뭐 일제시대 관심이 이제는 있으니까 일제시대 뭐 상관없어요. 뭐 현대사 교수도 있고 또 현대사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UCLA에 오면은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도 주니까 한 7년 그냥 직업으로서 올 수 있어요. 학비는 안 드니까 생활비도 안 들고. 그런 마음만 있으면 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